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요즘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는 다들 조심하시고 계신지요?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이 추우니 밖으로 나가기가 싫으니 집에서 하루 종일 사연 채널을 찾아보며 이런저런 사연을 듣다 보니 저에게 있었던 아주 웃긴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들 거지근성이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지근성이라는 게 또 치료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아주 통쾌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자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친가가 축산업을 하셨었거든요. 넓은 목장에서 소도 키우시고 닭도 키우셨어요. 축사에서 소를 키우셨었는데 소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우리의 가더 자라는 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저희 친할머니께서 근처 땅을 조금씩 가들여 너른 초원에 소를 키우셨습니다. 방목하는 소들은 대부분 우유를 짜내는 젖소들이 많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거지. 누구는 방목하고 누구는 가둬 키우는 게 어디 있겠냐고 하셨어요. 도축장에 끌려가기 전까지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게 키우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그런 마음이 어릴 땐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감정이 점점 무뎌져서 그런 건지 어차피 도축장에 끌려갈 소인데 잘해줘서 뭐 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성격이 많이 이상해졌죠. 제가 사춘기를 아주 세게 맞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요즘 말로는 중2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쯤 사춘기가 찾아와서 극단적인 반항의 시기를 맞이한다고 해서 중2병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또 이제는 사춘기가 더 일찍 찾아와서 사춘기와 중2병을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겨우 3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제가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네요. 아무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흑화를 했습니다. 늘 밝고 또랑또랑하던 제가 헤비메탈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락스피릿이라고 하죠. 앞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자르고 다녔던 저는 앞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머리카락도 지저분하게 층을 내서 다녔었어요. 그렇게 층을 내야지만 헤드뱅잉을 했을 때 엉키지 않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방 안에는 외국의 락밴드 사진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매일 이어폰을 귀에 달고 살았죠. 제가 얼마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녔으면 염증이 다 생겨서 한동안 고생도 했다니까요. 15살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수줍게 이성에 대해 눈을 뜨고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틀에 살포시 반항을 하며 공부 같은 건 하기 싫다고 생각할 때 저는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좋아하는 외국 밴드 가수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헤비메탈의 큰 소리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서 저를 두세 번씩 불렀고 부모님께서 제 귀에서 이어폰을 빼야지만 알 정도로 저는 내내 그 헤비메탈 소리에 파묻혀서 지냈습니다. 지금이야 주변 소리도 차단해주는 이어폰이 나온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딨겠어요? 그저 주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리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방학이 좋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 친가로 떠났거든요. 자연이 주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제 음악 감상을 방해할 수 있는 소리란 밥 먹어라 밖에 없었습니다. 외국 밴드 가수와 만나보고 싶다는 그 꿈 하나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런 취미에 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꽤 젊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더 이해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23살에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죠. 저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도둑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엄마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으니까 엄마도 어릴 때 좋아하던 연예인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남들처럼 국내 아이돌 가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이긴 하셨지만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잔뜩 들으며 공부를 하고 있으면 집중이 더욱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요, 성적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더 성적이 좋아졌죠. 제가 좋아하는 외국 밴드는 국내에선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 가수의 음반을 구하는 것도 또 같은 팬을 찾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가수의 작은 팬카페가 있었어요. 총 가입 회원수라고 해봐야 100명이 조금 안 되는 소규모 카페였죠. 서로서로 어디서 주워온 소식을 전달하면서 끈끈하게 팬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저는 틈이 날 때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올라오는 글을 확인했었죠. 저의 이런 모습을 답답해하는 건 할머니뿐이셨어요. 조원아, 너는 도대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음악만 내내 듣고 있는 게야? 그럴 거면 얼른 나와서 소의 여물이나 줘라. 아이, 참 기다려봐. 이 노래만 듣고 갈 테니까. 할머니, 오늘은 시장에 안 가? 소 안 팔아? 아이고, 일찍도 물어본다. 오전에 이미 다 다녀왔지. 밤에 늦게까지 뭘 하길래 애가 11시, 12시에 일어나고 그러는 게야. 아, 어제 팬카페 사람들이랑 채팅하고 논다고 늦게 잤더니. 알겠어. 그럼 다음에 시장 갈 때 나 뻥튀기 좀 사다 주면 안 돼? 제가 살살 애교를 떨면서 이야기를 하면 외할머니께서는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시골이 좋았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너른 벌판에서 느릿느릿하게 풀과 섞인 여물을 먹는 소도 귀여웠고요. 조용한 주변 덕분에 음악 소리가 더 귀에 잘 꽂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화목함도 좋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푸르렀고 자유롭고 또 평화로웠어요. 저는 방학이 되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외가로 오곤 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외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딸이 없어서 서운하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 시골에서 평생 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헤비메탈을 들으며 팬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를 했습니다. 일부는 팬으로서 소식만 기다리기 어렵다고 혹은 더 좋은 밴드를 찾았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처럼 쉼없이 5년 이상을 좋아하며 매달린 사람들이 대여섯 명 정도 되었어요.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을 한 이후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른 초원님, 혹시 이번 정모에 나오실 수 있나요? 이제 20살 되셨으니까 술도 한잔 하실 수 있을 듯. 저희가 정모할 때마다 가는 호프집이 있는데 거기 주인분도 헤비메탈을 정말 좋아하셔서 음반도 많고 음악도 좋은 거 많이 틀어주시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 갈게요. 혹시 누구누구 오시나요? 파워메탈님도 오시나요? 네, 파워메탈님은 정모에 빠진 적이 없으세요. 조원님이랑 대화 제일 많이 나는 분이시죠? 두 분이 만나면 재밌겠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팬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알았기 때문에 대충 성별, 지역, 나이 같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파워메탈님은 그런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거든요. 정모에는 매번 참여하신다고 하니 정모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이나 직업 같은 것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정모에서 본 사람들도 파워메탈님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20대 후반 같다, 30대 초반 같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요. 거기다가 직업도 뭔지 꽁꽁 베일에 쌓여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팬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모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나이대가 30대가 많아서 미성년자이던 제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만나면 대부분 술을 마셨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정모 자리에 나가게 된 거죠. 같은 취미,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던지요. 첫 정모에 나간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실명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단단하게 안심을 시켜드린 뒤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6명의 팬들이 모여서 지하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신나게 헤비메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 꿈이 제가 좋아하는 외국 밴드와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려 영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목표는 영어 통번역가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한 공연을 왔을 때 제가 옆에 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세운 목표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 그 자리에 있는 30대 팬들이 전부 저를 귀엽다는 얼굴로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했던 파워 메탈님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30대처럼은 보이지 않는 애띤 얼굴이었는데 왜 나이를 비밀로 할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러 나가고 저랑 파워 메탈님 단둘이만 남게 되었죠. 파워메탈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아, 저요? 저 나이 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20대 초반은 아니죠. 그래도 여기 계신 언니 오빠들보다는 나이가 적으실 것 같던데요? 아직 20대시죠? 다들 30대라고 하시던데. 저 27살이에요. 제가 딱 너른 초원님 나이에 헤비메탈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박수를 짝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혼자만 20대인가 싶어서 주눅이 들 뻔했는데 파워 메탈님도 20대였으니까요. 제일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일하게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이 저와 파워 메탈님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사이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그 모임 사람들 중에서 제가 파워 메탈님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워 메탈님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치고는 규모가 크고 내부가 탄탄하게 운영되는 회사라 크게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다가 좋은 제안을 받고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지금 회사 분위기도 괜찮고 발전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승진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이에는 사실 별거 아닌 당연한 이야기지만 갓 20살이 된 저에게는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요, 아주 금방 파워 메탈님에게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살 풋풋한 첫사랑을 할 나이에 만나게 된 어른이었거든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파워 메탈님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점심시간이 되면 꼭 점심을 맛있게 먹으라고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휴대폰이라는 거 정말 좋은 문명기계 아니겠습니까?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어릴 땐 몰랐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메시지 한자 한자를 칠 때마다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티나지 않게 보내고 싶었어요. 이제 막 20살이 된 여자에게 무슨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7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온 헤비메탈님 주변에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짝사랑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첫 번째 정모 이후에 아무 일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그 만남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것을 줄줄 쏟아냈었어요. 제가 정말 기뻐하며 말을 한 덕인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 이후에도 정모에 나간다고 하면 별말 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늘 같은 반지하 호프집에서 만나 새로운 소식을 나누고 예정에도 없다는 내한 공연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나누며 고삐가 풀릴 때까지 술을 마셨죠. 파워 메탈님께서는 술도 잘 마시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흐느적거릴 때 늘 저를 마지막까지 챙겨서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20살 대학생에게 무슨 돈이 있겠냐며 택시비까지 쥐어주시던 멋있는 어른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활을 1년 가까이 하면서 저는 파워메탈님에게 아주 깊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지만요. 저는 고백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1년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니까 대차게 까이더라도 고백은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디데이를 크리스마스 이브 정모로 정했습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그 날짜에 꼭 정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캐롤을 들을 때 우리는 헤비메탈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임이고 3년째 모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껏 차려입고 정모 장소에 나갔는데 파워메탈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파워메탈님은 늦으시나? 원래 약속 시간에 칼같이 나타나시는 분이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연말이라 차가 막히나 보다. 파워메탈님은 크리스마스 정모에 안 나오시죠. 파워메탈님 올해 만난 여자친구분 있어요. 대학에 다닐 때부터 커플이었다고 했나? 맞아. 맨날 여자친구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우리도 다 솔로 동지인 줄 알았더니 배신감 느꼈잖아. 여자친구가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요? 원래 자기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우리도 크리스마스 정모하면서 알았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자자, 커플 얘기는 그만하고 솔로들끼리 모인 김에 고삐가 풀릴 때까지 마셔보자고. 오늘은 고주망태다. 언제는 고주망태가 아니었냐면서 다들 깔깔거리며 술잔을 높이 들고 원샷 원샷을 외치는데 저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백도 해보기 전에 첫사랑에게 대차게 까이고 말았습니다. 매일 제가 보내는 점심 맛있게 드세요라는 문자에 항상 너도 맛있게 먹어라고 답장을 해주던 파워메탈님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하는 연락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말을 한 적도 없었고요. 저는 다들 신나는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즐기고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슬퍼서 그 분위기를 한 번도 즐기지 못했어요. 계속 차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았던 제 첫사랑이 끝이 나고 저는 2번 다시는 정모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모에 참석을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왔고 그중에는 파워메탈님도 있었어요. 저는 애써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 성적이 떨어져서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둘러 했습니다. 혼자 짝사랑하다 차여서 나가기 싫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 뒤로 정말 팬카페에도 가끔 소식 올라오는 것만 구경을 하고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외주 일을 받아 번역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초짜라서 급여가 많지도 않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4대 보험과는 거리도 멀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일을 하니 저를 좋게 본 회사들에서 외주 일을 계속 맡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어디 취직이라도 하고 이건 부업으로 해야 하나 싶었는데 첫 일을 맡은 지 3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꽤 번역으로는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프리랜서가 되었어요. 일이 바빠진 덕분에 팬카페에 접속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렇게 매일같이 연락을 하던 파워메탈님과의 연락도 끊어지게 되었죠.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갓 20살이 된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 풋풋하고 어린 티가 나더라고요. 그제서야 파워메탈님이 저를 바라보던 시선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백을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0에 인생에 2번 다시는 오지 못할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외국 밴드의 내한 공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이 공연 티켓팅에 실패를 하면 접신물에 코 박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티켓팅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인기가 늘어난 건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좌절을 하고 있는데 위기는 항상 기회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조원 씨, 이번에 외주일 많이 들어왔어? 내가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조원 씨 통역도 가능하다고 했지? 동시 통역까지는 힘든데 그래도 일반 통역은 할 수 있어요. 출판사 미팅 때나 인터뷰 때 몇 번 해보기도 했고요. 팀장님, 제가 진짜 번역도 번역이지만 원래 꿈은 통역가였거든요. 무슨 일이든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차원 씨 혹시 헤비메탈 이런 거에 지식이 좀 있는 편인가? 아니, 이번에 내한 공연으로 오는 외국 밴드가 있는데 그 통역이 필요해서 말이야. 저는 정말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팀장님께서 엄청 황당하다는 얼굴을 하셨죠. 제가 그때부터 줄줄이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꼭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저는 콘서트도 바로 옆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와 말을 트게 되는 기가 막히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콘서트장에서 정말 오랜 시간 인연을 끊고 지냈던 메탈 카페 사람들을 만나면서 파워 메탈님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예전의 감정은 전부 사라진 채 덤덤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7살이 많은 파워 메탈님은 그 사이에 정말 멋진 남자가 되었더라고요. 27살의 풋풋함이 공존했던 애띤 모습은 사라지고 남성미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메탈님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손가락에 있어야 할 반지가 없더라고요. 그걸 확인했을 때 제 가슴이 왜 콩닥콩닥 뛰던지 이래서 첫사랑이라는 게 평생 간다는 말이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콘서트가 끝이 나고 다들 한잔하러 가자고 말을 하는데 저는 다음 날도 콘서트 때문에 일정이 빡빡했어요. 잡지사 인터뷰도 따라가야 했고 공연 준비를 할 때에도 제가 통역을 해야 해서 아침부터 움직여야 했거든요. 저는 다음에 뵙자고 말을 하고 뒷정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파워 메탈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때부터 다시 파워 메탈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왜 그동안 정모에 안 나왔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진 이유가 있지 않냐? 저에게 궁금한 게 꽤 많으셨나 보더라고요. 파워 메탈님도 현실이 바빠서 이 가수에 대한 소식을 끊고 살았지만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에 혹시 저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비싸게 암표를 사서 콘서트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저를 궁금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자친구랑은 헤어지신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머리를 극적이셨어요. 크리스마스 정모에 참석하지 않은 게 여자친구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사실 아버지의 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서 참석을 안 했을 뿐인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오해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10년 만에 다시 만나도 너무 멋있는 첫사랑이고 취미 생활에 취향까지 잘 맞는 사람을 나이 30에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정말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1년 동안 매일 얼굴을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라는 것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 31살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저를 걱정스럽게 보셨죠. 게다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기 직전 회사에 사표를 내셨고 돌연 식당을 개업하셨거든요. 저희 외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외조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신 이후 소를 키우기 힘들다고 하셔서 외삼촌이 대를 이어받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질 좋은 고기를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식당을 개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회사 생활이란 정년이 있기 마련인데 정년까지 빌붙어 있어봐야 더 이상은 능력도 없고 꼰대 취급만 받는다고 하시면서 퇴직금에 그동안 부어두었던 적금 탈탈 털어서 식당을 개업하신 겁니다. 하지만 운도 더럽게 나쁘게 식당 고기 질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고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할 시점에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지면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집합금지라는 나라의 명령 때문에 손님들이 방문을 잘하지 않자 아버지께서는 배달 쪽으로 고기를 포장해서 판매하는 밀키트 쪽으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돈을 벌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건지 쫄딱 망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이 집합 금지가 끝이 날 거고 그러면 다시 고깃집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식재료들의 단가를 외삼촌 덕분에 싸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게세를 빼고는 견딜만 한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착한 건물주라고 해서 임대료를 반값만 받고 서로 힘내자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세를 들어있던 건물주도 그런 분이셨어요. 특히 식당은 더 장사가 안 될 거라면서 아버지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월세를 줘도 된다고 말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직접 배달을 나가실 정도로 인건비까지 아껴가면서 식당 운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저 또한 통역 일을 할 자리가 거의 사라졌다시피 했지만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심심해서 그런 건지 도서 판매량이 소폭 늘어나면서 번역가로서 할 일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도 책 한 권을 전부 번역해 본 일은 손에 꼽혔는데 세계적인 전염병이 돈 이후에는 책 한 권을 전부 번역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그게 또 은근히 돈이 쏠쏠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으셨겠죠. 아휴,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우리 벌이도 시원치 않고 거기다가 지금은 결혼식도 못 올리게 한다는데 꼭 지금 해야겠니? 아유, 엄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점점 환자는 늘어나잖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우리 결혼식은 따로 안 올리려고. 결혼식을 안 올린다고? 여태까지 뿌린 돈이 얼만데 그걸 안 한다고 그래. 나중에 오빠 결혼할 때 그때 뿌린 돈 다 회수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집 얻어서 살아보게. 요즘 대출이자도 괜찮더라고.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연애를 하는 건 알고 계셨지만 어떤 사람이랑 하는지는 모르셨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온 날 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난다는 말에 저희 엄마가 황당한 얼굴을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7살의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못하셨죠. 남편은 입발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슬플 때 꼭 옆에 있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술대작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트집 잡으며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혼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시어머니 홀로 남편을 키우신 것이었어요.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서만 작성을 했고 서로 모은 돈의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게 되었죠. 저희 시어머니의 말릴 수 없는 거지 근성을 말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아유, 여기 김치가 상당히 시원하고 맛있네. 그 며느라가야, 김치 좀 더 달라고 해라. 아직 많이 있는데요. 다 드시고 더 달라고 하시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치를 더 달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김치를 조금 더 가져오자 더 많이 가지고 오라고 짜증을 확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반찬 남기면 벌금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먹을 거니까 더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만 직원이 김치를 주고 가자 가방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서 그 김치를 싸가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조용히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용돈을 모자라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김치를 사 드시죠. 아니, 여기서 공짜로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왜 사 먹어? 그리고 내가 낸 돈에 이 반찬값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돈을 아껴가면서 돈 모을 수 있는 거다. 진짜 며느리 보기 쪽팔리지 않으세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 너 정말 내가 쪽팔리니? 이거는 사람이 사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식으로 돈 아껴서 나중에 다 내 노후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김치 그거 조금 몰래 포장해서 뭐 한다고 노후 이야기까지 나오나 싶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겪은 일이라 저는 차마 입 밖으로 싫은 소리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께 쪽팔리니까 그만하라고 대놓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매번 만나뵐 때마다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공짜라는 말만 들으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떠나지 않고 배를 채우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었고요. 외국 계열의 대형 마트에 한번 모시고 갔더니만 거기 푸드코트에 있는 무료 반찬들을 봉지에 가득 담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안마의자 같은 거 체험할 수 있게 놓여 있는 것 아시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장을 봐야 하는 물건들이 적혀 있는 종이를 주시고는 제가 장을 다 볼 때까지 그 안마의자에 앉아서 주무셨습니다. 안마의자 기능은 틀어놓은 채로요.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것인데 혼자서 그걸 다 사용하셨죠. 거기다가 음료나 술 같은 공병을 모아오면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 대리점이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었는데 하루는 음식점에서 쌓아둔 공병들을 몰래 훔쳐서 나오다가 걸린 적도 있었다니까요.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품에서까지 공병이 줄줄이 쏟아지는데 정말 너무 쪽팔려서 얼굴이 붉게 물드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거지근성을 보이셨습니다. 계산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일부러 돈이 없어서 요즘 병원도 못 간다. 남이 사주는 고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하면서 남들에게 얻어먹고 다니셨죠.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고 하던데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머리숱도 그렇게 많은 건지요. 정말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를 만나고 오는 날에는 꼭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돌아왔죠. 오죽하면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를 할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게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취직을 할 때까지 우리 정말로 갈 곳 없어서 노숙해야 할 정도였거든. 물론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되면 공짜라는 것 밝힐 수밖에 없게 하겠지만 나는 가끔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매번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 이 정도면 사람 천성이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약속을 점점 줄이자고 했어요. 제가 자꾸 어쩔 줄 몰라 하고 부끄러워하니까 남편은 저를 배려하려고 한 거죠. 만약 남편까지도 시어머니 편을 들고 다 늙은 사람이 주책 떠는 것 정도는 넘어가야지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번 어디서 가져온지 모를 비닐봉지를 꺼내서 식당 반찬을 쓸어 담다가 싸움이 나는 것도 그렇고 남들의 시선은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 말이 다 맞다고 본인 행동에 자꾸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뻔뻔한 모습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혀를 내두를 만큼 진상 중에 진상, 거지근성 중에 거지근성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친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봐도 구설수에 오르고도 남을 시어머니의 행동인데 저는 이 꼴을 매번 만날 때마다 보고 있어야 하니 저까지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전염병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뿌린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축의금을 받아서 챙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챙기지 못했다고 저희에게 본인이 받아야 할 축의금을 주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결혼식은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올리는 식인데 저희가 주인공인데 왜 돈을 시어머니께서 챙기려고 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갔죠. 게다가 이런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도 아니고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저도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부담스러워서 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친정에는 용돈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는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사정이라는 게 있기도 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셨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홀로 돈도 벌지 않고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시면서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는 한 달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쭉 용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도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당장 노후 준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늘 있었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했어요. 게다가 제가 통역하는 일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번역만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거리라는 게 늘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회사에 소속이 된 것도 아니었고 작업은 늘 외주에서 받아 프리랜서로 진행했으니까요. 고정급이라는 게 유일하게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전염병의 여파로 많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것조차 부담이 되었었는데 그런 저희 사정은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축의금 타령을 하고 있으시니 속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열이 받는다면서 씩씩거리시며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목소리가 보통 열이 받으신 게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덜컥했죠. 혹시 식당에서 진상짓을 하다가 경찰서라도 가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친구들이랑 절교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시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꽤 오랜 시간을 알아온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던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생일인데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질 않니? 아니 선물 같은 것도 하나 안 사왔으면서 내가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는 뭘 사달라고 하냐? 니들이 생일 선물로 밥 사줘라 했더니 아니 다들 나한테 거지 같다고 손가락질하더니 밥은커녕 집에 간다고 일어나더라. 어머님, 그래도 생신 축하해주러 오신 친구들인데 밥은 한 끼 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왜? 그놈들이 나한테 생일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왔는데 밥을 왜 사 내가? 아주 그지근성이 단단한 것들이야. 나한테 밥을 사야 선물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겠냐? 아주 그냥 열이 뻗쳐서 내가 그놈들이 뭔 선물을 준비하는지 제대로 혼쭐 한번 내줘야겠어.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복수를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난감했죠. 생일 선물만 쏙 받아 챙기려는 시어머니의 심보를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 어느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태 받은 생일 선물들을 전부 중고로 팔아치워 버리셨거든요. 친구들도 그걸 아니까 일부러 빈손으로 나타나서 밥만 얻어먹고 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시어머니가 괘씸하기도 했을 거고요. 오죽 거지근성 톡톡히 보여주었으면 오랜 시간 알았다는 동창들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밥 한 끼 얻어먹자고 다들 짜고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지갑이 열린 적이 없으니 그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한 거겠죠.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고깃집에서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엄마의 고깃집으로 당장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무슨 사고라도 터진 건가 싶어서 택시를 타고 달려갔더니만 아주 이상한 광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치 선생님에게 혼나기라도 하는 모양새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벽쪽 테이블에는 고기가 구워진 냄새가 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거의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차분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뚫어지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사건의 진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을 거짓 취급한 친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밥을 사지 않으면 생일 선물도 줄 수 없다는 친구들의 말에 이를 갈고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생일 선물을 뭘 들고 올지도 모르는데 비싼 돈 주고 밥을 사주고 싶진 않았던 거죠. 또 한 번 거지근성이 발동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묘한 수를 찾아내신 겁니다. 그건 바로 저희 친정 가게에 가서 고기를 얻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인지 모르고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시댁과 사이가 나쁘길 바라는 사람들은 없다는 점, 그 점을 노린 것이죠. 본인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두고 보라고 하면 밥값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날은 월요일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월요일 점심에 고기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고자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사돈, 제가 월요일 점심에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20명 상차림 차려주실 수 있죠? 고기는 꽃등심으로 주문하려고요.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어머, 그렇게나 손님들 모시고 오셔요? 아유, 저희가 특별히 서비스도 챙겨드릴게요. 엄마와 아버지는 신이 나서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꽃등심 1인분이 얼마짜린데 20명이 와서 먹으면 정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곁들인 메뉴들은 전부 서비스로 나가게 하자고 아버지랑 말까지 맞추셨대요. 20명이 온다고 했으니 테이블도 5개나 붙여서 준비를 해두시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 거죠. 예약한 시간이 되자 줄줄이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던 저희 부모님은 정말 질이 좋은 고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맛있게 구워주셨던 거죠. 시어머니 지인분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으로 추가 주문도 엄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음껏 먹으라고 했대요. 너희들이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비싼 고기를 먹어보겠냐면서 은근히 비웃음까지 깔고 말입니다. 그렇게 배가 터지게 식사를 한 뒤에 나온 금액은 무려 28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을까요? 계산은 어떻게 사돈이 하시나요? 카드 할부로 해드릴까요? 예, 잠시만요. 자, 너희들도 이제 선물 줘. 내가 밥 사면 그에 걸맞는 선물 사온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시어머니의 지인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정말로 밥을 살 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선물을 준비해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알만하다는 얼굴을 하시면서 친구분들에게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 뭐야? 아무도 내 생일 선물 준비 안 해온 거야? 이런 애들한테 내가 무슨 밥을 사겠어 그래? 아, 내 생일 선물로 이 밥값은 너희가 내. 뭐라고? 아니, 너는 뭐 우리 생일 때 선물 사온 적 있냐? 매번 모임에 나와서도 공짜 밥이나 처먹고 갔으면서. 아이, 그리고 아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설마 가족끼리 돈 받겠냐며 마음껏 시키라고 했잖아. 아이, 그거야. 너희가 생일 선물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음껏 시키라고 한 거지. 그리고 우리 사돈들 대인 배셔서 가족끼린 돈 안 받아. 설마 우리 사돈이 너희들처럼 쪼잔한 줄 아냐?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을까? 가족은 가족이고 먹은 만큼 돈은 내야 하는 건 당연지사지요. 뭐라고요? 아니, 사돈, 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이놈들이 생일 선물을 안 가져와서 나도 돈을 못 내겠는데 어쩌겠습니까? 돈 받으시려면 저 인간들한테 받으시지요. 아이, 그걸 왜 우리한테 떠넘겨? 우리도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280만 원이나 나온 밥값을 우리 보고 계산을 하라고?
너희들이 내 생일을 안 챙기니까 내가 이런 짓까지 하는 거 아니겠냐? 아유,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됐어. 우리는 돈 못 내. 네가 그동안 공짜로 얻어먹은 것들이나 생각해봐라. 이 정도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날강도들이 있나. 돈을 왜 내가 당연히 내야 돼? 너희가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나를 친구로 생각지도 않는 것 같구만. 나는 돈 못 내니까 너희들이 내. 못 내. 우리도 오늘 아주 작정하고 온 거니까 절대로 돈 못 낸다 이 말이야. 아유, 배째. 네가 여기서 청소를 하든 서빙을 하든 알아서 돈 내라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니들이 제일 많이 처먹어 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난 돈 못 내니까 니들이 내라고. 아이, 다들 조용. 그래서 지금 돈을 못 내겠다는 말입니까? 무전취식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사돈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가게 번듯하게 운영하시면서 돈도 벌고 계시면서 힘없고 돈 없는 사돈한테 음식값 받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먹었으면 돈을 내야죠. 어디서 돈 안 내고 튀려고? 아유, 그지근성 이런 그지근성은 또 처음 본다. 내 가게에 와서 공짜로 밥 처먹고 선물 내놓으라고? 그게 무슨 심보야? 아이, 사돈,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줄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답니까? 내가 시집살이 한번 혹독하게 시켜봐요. 얼씨구. 아유, 한번 시켜봐라. 어떻게 되나? 내가 어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줄 알아? 나도 사위한테 제대로 본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여자하면 이혼시키던가. 아유, 이혼하면 여자가 손해인데 딸 자식 앞길 망치겠다고 이혼을 시켜? 고작 이 밥값 때문에? 고작 밥값 같으면 돈을 내면 될 것이지. 어디서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여보, 샷다 내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여기 무전취식하는 놈들 있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어디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엄마는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로 오라고 말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먼저 택시를 타고 가게에 도착했고 곧 이어 남편도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을 보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 무릎을 꿇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려고 하자 시모 친구분 중 한 분이 먼저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아유,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연락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내가 안 그래도 술을 하도 마셔서 우리 자식들이 경찰서에 한 번만 더 들락날락하면 평생 연 끊겠다고 했는데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아이, 저도요. 저희는 정말 저 인간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쫓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이 공무원인데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면 큰일이지요. 요즘 모든 곳에서 인원 감축한다고 난리인데 이러다가 승진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아이, 참, 다들 뭐해. 무릎이라도 꿇어서 밀어야지. 경찰 불렀다가는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눈치 하나씩 살살 살피다가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뻣뻣하게 콧방귀를 끼셨대요. 하나같이 못난 자식들도서는 무릎까지 꿇고 우리 아들처럼 능력이 빵빵하면 말이야. 구설수니 뭐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어머, 사돈, 아직 소식 못 들으셨어요? 사위 말입니다. 3개월 전에 회사 인원 감축으로 잘렸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요?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꼬박꼬박 용돈도 잘 보내주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다고 한 게 엊그젠데. 아이고, 그럼 못 들으셨구나. 하긴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인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일은 잘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에서요. 네? 여기서 우리 아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알바라서 돈은 많이 못 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도 갚고 지 가족 챙긴다고 사돈께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사돈은 이런 사고나 치고 계시니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사돈이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했죠? 저도 사위한테 똑같이 해볼랍니다.
일단 가게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사돈에게 용돈도 못 드리겠지요. 저희 엄마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께서 냅다 무릎을 꿇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지근성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들 걱정이 드는 건 모든 부모가 똑같은 것 아니겠나요? 아들이 회사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본인에게 용돈을 주고 있는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식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본인 자식이 잘못될까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저와 남편이 보게 된 것이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가게에 도착한 것을 보고는 놀라서 달려가 정말 사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요. 회사에서 인원 감축 대상에 저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그래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한테 일자리를 주셔서 다행이죠. 덕분에 어머니께 용돈도 안 끊기게 드릴 수 있었고요.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예, 어떡하면 좋으니? 어머니께 말씀드려봤자 그럼 내 용돈은 그러고 말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 안 드렸어요. 남편의 대답에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금이야 오기야 고생하면서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보는 본인의 모습은 돈 타령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또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아마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00번 말로 해도 안 들어먹던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라도 한 건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은 누가 하시렵니까? 제가 할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친 사고인데 제가 투잡이라도 뛰어서 갚겠습니다, 장모님. 아유, 아니다. 사돈, 제가 일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요, 바닥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아주 야무지게 잘합니다. 저 무일푼으로 일할 테니까 일하게 해주세요. 먹은 돈 갚을 때까지 일하게 해주시면은 열심히 반짝반짝하게 청소해 두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질질 짜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아무리 거지근성이 성격이 모난니 해도 자기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의 요청을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정말 착실하게 친정 부모님 가게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하시더니만 정말 가게에 먼지 한 톨이 없더라고요. 딱 3개월만 일 시키고 그만하시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의 그런 변화가 조금은 짠하셨나 봐요. 언제까지 아들에게 용돈만 받아가며 살 수 없지 않겠냐고 식당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신 거죠.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쓰는 것이 미안했는지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에 대한 시선이 많이 풀어지면서 가게에 손님들은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늘어났고 저희 남편은 요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전라도에 있는 저희 외가에 내려가 외삼촌께 좋은 고기를 보는 법, 고기를 맛있게 손질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가게에 진심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일을 한 이후로 거지근성을 버리셨습니다. 어디 가서 민폐를 끼치지도 않으시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더 시어머니를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어떻게 보면 이 기회로 다들 개과천선하고 둥글게 잘 맞춰진 것 같죠? 거지근성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좋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게 존재하듯이 변화할 수 있는 일이 있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